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하는 목적은 그동안 배운 이론을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 가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연습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문제풀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항상 조심할 게 있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도 문제고 문제를 너무 안 풀어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8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알몬드와 로웰의 분류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조직을 분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알몬드라고 볼 수가 있죠. 알몬드인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분류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추출정책 투입기능 수행한다. 맞았습니다. 규제정책 산출기능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산출,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산출을 가지고 컨트롤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상징정책 투입기능을 수행한다. 자, 상징정책은요 산출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투입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투입기능은 추출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도 투입과 산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학적인 어떤 측면이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직이론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조직, 그 다음에 정책학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행정의 의미를 파악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행정의 의미를 접목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89페이지에 05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엣지원이가 나올 겁니다. 엣지원이의 조직에 대한 어떤 지배 복종 관계를 판단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끔 출제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강제적 조직이 있다. 조직도 강제적으로 만든 게 있겠죠. 두 번째로 공리적 조직이 있다. 제러미 벤담이 강조한 것처럼 어떤 공리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인 조직이 있다. 어떤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 조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있는데 항상 합리적으로 만들어졌겠어요? 물론 합리성을 추구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게 많겠죠.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엣지원이는 강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은 바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시스템을 조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직 내에서 말이죠, 내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진다. 어떤 강령이 있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직 시민 행동입니다. 자, 조직 속에 말이죠, 시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조직에서 말이죠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즉 어떤 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B라는 어떤 조직원이 있을 거예요. A라는 조직에서 조직원한테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언제 무엇을 하라, 조직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말이죠, 발런티어하게 이 조직원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어떤 시민처럼 말이죠 행동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말이죠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조직 시민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조직원이 있잖아요. 이 조직원이 어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모호하단 말이죠. 역할 모호성이라고 그럽니다. 역할 모호성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뭡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목적한 대로 달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어떤 방향이 결정되겠습니까?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즉 역할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역할이 모호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즉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조직 시민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또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제니스의 말이죠. 집단, 사고 예방 어떤,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벤션 이런 계통이, 이런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제니스가 이제 강조한 그런 이론이에요. 제니스의 말이죠. 집단 행동입니다. 예방론이라고 그러죠. 예방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반대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까지도 말이죠. 반대 의견까지도 acceptance라는 한다고 그러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반대 견해까지도 수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랄까요, 좀 진보적인 조직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직 시민 행동론이랄까 아니면 제니스의 집단 사고 예방론, 예방 권리설, 예방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찌오니의 뭡니까? 조직 이론을 좀 공부했습니다. 조직이 에찌오니가 볼 때는 합리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합리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약간 모순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콧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조직 이론에서는 아주 대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스콧의 어떤 조직의 발전 순서가 나왔을 겁니다. 자, 여러분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6번이에요. 중요 표시 5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스콧의 조직 이론 체제와 발달해서 올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암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폐쇄 합리론적 이론 이렇게 돼 있죠. 폐쇄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폐쇄적 자연론, 합리론에서 자연론을 갔죠. 폐쇄적이면 합리론이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이 경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폐쇄적이고 자연적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유연해졌겠죠. 그 다음에 개방적 합리론 나왔습니다. 오픈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을 오픈해 놨더니 거기까지 좋았는데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다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반드시 맞는 이론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발달한 그런 조직 이론인데 바로 개방 자연론적 기초죠. 오픈된 마인드에서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상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 상태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진보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좀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무원 공부할 때 말이죠. 자기 실력 외에 알파가 중요합니다. 알파가 여러분들을 이 공직으로 보내는가 아니면은 시험에 낙방하는가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알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91페이지에 08번 거시 조직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이론도 말이죠. 미시적인 것이 있고 거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것도 있고요. 여기서 잘못된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박스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박스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됩니다. 일단 틀린 것부터 골라내야겠죠. 잘못된 건 모두 몇 개냐 했는데 기억번 틀렸죠. 거기 보면은 분석 수준에 따라 조직군 이론으로 조직군 생탁 이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했는데 전략적 선택 이론은 어떤 전략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은 뭐예요? 전술 바로 그 전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은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거시적인 측면은 그래도 최하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장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거시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이죠. 오우치는 여러 가지, 오우치가 아니라 효율적이라 뭡니까? 유형구조, M형구조가 있는데 M형구조가 유형구조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요 윌리엄슨이 강조했습니다. 오우치가 아니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사람 이름이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이름이 정답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주장한 내용 속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름이 지금처럼 박스처럼
이름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세가 바뀌어서 이름이 답이 아니라 주장 내용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틀린 건 2개였습니다. 거기 해설 보시면은 결정론과 임의론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은 정책을 수행하고 플랜듀시라고 그러죠. 플랜듀시인데 어떤 계획을 짜고 말이죠. 정책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C니까 뭡니까? 에볼루션 해야겠죠. 판단해가지고 다시 재투입을 하는가. 이것을 환류라고 그랬죠.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는 뭐냐면 환경에 말이죠. 어떤 지배를 덜 받는다. 거의 안 받는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임의론이 되겠습니다. 결정론은 뭡니까? 어떤 정책이랄지 뭘 펼 때 환경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바로 결정론이 되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이것과 이제 어떤 같은 맥을 하는 것이 바로 93페이지의 11번이에요. 거기 보면은 프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 결정론자인데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틀린 걸 골라라 했죠.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변화 곤란함으로 조직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뭡니까? 환경의 지배를 덜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떤 리버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결정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중 조직군 생태론에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답 1번 해주시면 되겠죠. 조직군 생태론에서는요. 조직의 환경에 적응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95페이지에 역시 스콧의 조직 이론이 나와 있죠. 자, 16번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파트 2에서는 말이죠. 파트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접목해 가지고 어떤 조직이랄까 조직에 대한 어떤 운영 방침 또는 조직에 대한 시각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콧은 바로 조직의 이론에서는 아주 리더가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조직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라든가 여기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등장할 거예요. 근데 누가 시험위원 들어가고 누가 시험 출제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왔을지라도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뉘앙스를 꼭 보라고 그랬죠. 뉘앙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30초 내, 20초 내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정말 국어만 잘해도 잘 몰라도 말이죠. 국어만 잘해도 7, 80점까지 나올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이 행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논문이랄지 상당히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문제를 억지로 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문제를 낸 것이 답이 되겠죠. 자, 95페이지입니다. 16번이에요. 다음 중 스콧의 조직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걸 골라라 했죠. 틀린 게 없습니다. 그죠? 모두 맞죠?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질서 속에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형에 대표적인 예가 있을 겁니다. 예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동아리 이런 거 있죠. 동아리. 대학교 무슨 동아리랄지 아니면 서클 이런 거 있죠. 평상시에는 뭐 무질서하게 도로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당국에다가 어떤 뭘 요구할 때는 말이죠. 단합된 모습을 또 보입니다. 이런 뭐랄까요. 일정한 시점에서는 어떤 쓰레기통에 들어와 있는 쓰레기통은 어떻습니까? 막 흘러다니다가 A라는 데서 흘러다니고 B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였는데 이 모인 상태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뭐 분리수거가 된다든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또 통일된 어떤 의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쓰레기통 모형은 결국 뭡니까? 어떤 내추럴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흘러오다가 무질서죠. 무질서라는 것이 우리 자연 상태가 무질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무질서 속에 어떤 룰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6페이지 20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실적주의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적주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책임 행정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말이죠. 이 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이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을 펴다 보면 이것은 바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니까 그 행정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행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실적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답을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직업공무원제도와 직위분류제가 여기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위분류제라든가 직업공무원제는 말이죠. 특히 이제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분류한 것이 바로 직위분류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직위분류제는 그동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됐습니다. 아울러 직업공무원제도 마찬가지죠. 직업공무원제도는 성과주의랄까 이거와 이제 실적주의와 물론 밀접하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성과주의를 가져오려고 그러죠. 실적주의를. 그래서 연봉주의로 막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답 2번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 뭐 평정 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뒤에 뭡니까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한 파트에서 물론 출제되지만 명확하게 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8페이지에 2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퀸과 로브라우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이론에 의하면은 어떤 조직 체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조직의 효과성 측정은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조직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소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정책이 말이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발전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변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본 이론이 바로 개방형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방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예요. 27번 이것도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행정학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한두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그 이론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문제를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제의 권력구조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자,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죠. 자, 2번, 3번, 4번은 틀렸습니다. 1번이 맞았죠. 신다원론.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기업이나 개발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자, 다원주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다원주의는 개인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다. 저 개인주의니까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용납하지 않겠죠? 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트로 인했죠. 엘리트 티어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로스 머신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 기구론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성장 기구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이죠. 이 성장 기구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 투자가라든가 재원가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성장 연합체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 기구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로스라고 그러죠. 그로스 머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머신 그러니까 기계라기보다는 기구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지미론이라는 게 있어요. 레지미론은 거긴 뭐가 틀렸냐면 지방 정부와 지방 민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연합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고 이 문제집을 기본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500, 600문제 될 겁니다. 이 문제집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00페이지입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결정의 권력 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다 4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네트워크 이용에 따르면은 상호작용은 안정적, 협력적이라고 본다. 자, 28번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100%라고 그랬죠. 자, 네트워크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책 네트워크가 있어요. 공동체라고 그러죠. 정책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 어떤 목표, 어떤 이념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을 이슈 공동체 또는 이슈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책 네트워크는 말이죠. 이 구성원이 좀 제한적이다.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 제한적입니다.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어떤 범위, 뭘까요? 카테고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이슈 네트워크, 이슈 공동체는 말이죠. 이 참여자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와이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참여자가 말이죠. 전문가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도 된다는 겁니다. 시민도 되고 상당히 많은 그룹들이 뭡니까?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갈등과 경쟁이 또 발생할 수 있죠. 반면에 정책 네트워크, 즉 정책 공동체에서는 갈등이랄까 이런 건 좀 없겠죠. 쉽게 말해서 안정적이다 볼 수가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안하겠죠. 약간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자, 28번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제해가지고,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출제되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또 상호 의존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 의존적이죠? 이걸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마지막 재질 보세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다? 이거 뭡니까? 이것은, 포리스 네트워크 그런 입장이죠. 이슈 네트워크가 아니다. 정책 네트워크 쪽은 안정적이지만 이슈 네트워크 쪽은 이슈 공동체 쪽은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31번입니다.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이다. 자, 정책이 어떤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죠. 수단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오로지 한 가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정책 결정하려면 또 의사가 결정이 있어야만 주체가 의사를 결정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결정이나 이 정책 결정이나 어떤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을 계량화라고 그러는데 계량화해서 상당히 곤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문제 풀기 바랍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둘 다 계량화가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정책 결정할 때도 개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의사 결정하는데도 어떤 수치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32번은 정책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도 정책 문제 특징이다. 아닌 걸 골라라. 소망성이 틀렸죠. 소망성은 뭐냐면 어떤 것을 원하는 상태로 우리가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성격인데 이것은 정책 문제의 특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esirable 이런 얘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스 2개가 나온 게 있어요. 박스 2개가 나왔다고 해도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만약에 지문이 길었다 그러면 지문 속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오르게 연결된 건 뭘까요? 답이 3번 되겠죠. 자, 기억본 같은 거 보세요. 정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조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구조화되지 않은 것은 바로 가정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경제문제, 정책문제 존속기간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기법으로 표본화 표출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경계분석이라고 합니다. 경계분석.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답을 하면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책 문제가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한 폴리스 프로블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폴리스 에볼루션이 있겠죠. 정책 평가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책이 있었는데 말이죠.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외적 타당성도 있고 내적 타당성을 또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적 타당성을 억제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억제 요소.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데 억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어떤 상실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상실 요인. 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을 폐지시킨다든지 정책을 가로막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이것을 상실 요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귀 요인이 있어요. 회귀 요인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내부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의견 내고 저 사람도 이런 의견 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회귀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인도 있고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사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요인이 있죠. 역사적인 어떤 historical caus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인이 내부적 요인도 있지만은 역사적 요인에 의해서 타격을 먹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말이죠. 정책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판단하는데 가령 오일 달러가 오일이죠. 기름값이 폭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덜 운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역사적 요인, 즉 오일 값이 기름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컬한 그런 요인이게 되겠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자동차를 좀 덜 타고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인에 의해서도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역사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요인이 있죠. 이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요인이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거죠. 이걸 역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5페이지 우리가 지금 정책 문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내고 싶은 그러한 파트가 바로 정책 델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델파이 이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비닉성이라고 하죠.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말이죠. 상대방의 어떤 의사만 물어보고 그 사람의 신원이랄까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 것을 델파이라고 그러는데, 델파이의 종류는 일반적인 델파이도 있지만 정책 델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델파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정책 델파이의 특징은요, 이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델파이는 오픈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책 델파이는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0번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대립되는 정책 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자, 여기 조심해 주세요.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인 델파이보다 좀 더 발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표면화됐을 때는 말이죠, 공개적으로 오픈됐다. 그래서 신원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브레인스토밍과 차이점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처음부터 난상 토론하게 돼 있죠. 디베이트 하는 겁니다. 토론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처음엔 토론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표면화됐을 때는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정책 델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시 델파이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에 45번 다음 아래 내용 정책 분석 방법 뭐냐? 강도의 효율성 나타내는 방법이다 해서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48번입니다. 다음 중 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죠. Benefit Cost Analysis라고 그러는데,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면할 수 있는 수치를 해준다. 자, 여러분들, 대응성이라는 것은 일반 수요자 입장, 그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시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적극성 또는 시간적인 적극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 비용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54번. 거기 보면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장 거리가 먼 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인과적 학습 강조는 사이버네틱스 강조가 아니고 이것은 합리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이 정책에 대해서 시민 참여가 많이 늘고 있죠. 시민 참여가 많이 늘고 어떤 신념이랄지 신념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신념, 시민의 신념이 되겠죠. 빌리프가 되는데, 이런 시민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정책 과정에 사바티어가 강조했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바티어가 강조했다. 이것은 뭐냐면 정책 행위, 정책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갈등도 하고 말이죠. 어떤 갈등도 하겠죠. 갈등도 하고 어떤 타협도 한다. 특히 말이죠. 하위 정책, 하위입니다. 하위 정책 어떤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행위 할 때 정책 행위 하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하위 시스템에서 하는 것을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상위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 시스템이 아니라 하위 시스템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연합전선을 편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나중에는 타협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됐던 것이 바로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책 결정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 115페이지 보시면은 점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인크리멘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점증주의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지는 그러한 인크리멘탈 이런 성격이죠. 그래서 인크리멘탈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점증주의는 어떻습니까? 합리주의와는 차이점이 있겠죠. 합리주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리주의인데 점증주의는 종전에 했던 정책에다가 잘못된 부분만 보완해가지고 완성을 이끌겠다 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점증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9번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현실적 측면에서 합리적 결정 이론과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점증주의는 현실적 측면을 현실적 바로 이런 측면을 강조했죠.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현실적 측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사이버와 마치, 사이어터와 마치의 이론이 나오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7페이지 6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통 정책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쓰레기통 정책 결정할 때 말이죠. 이 사람들은 쓰레기통 모형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의존적이지 않다는 거죠. 무질서하다. 서로 유동적이고 말이죠. 그렇죠? 쓰레기통에 흘러나가다가 여기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의존하지 않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답 2번이 되겠죠. 정책 결정 요소 간에 상호 의존성이 있다. 쓰레기통에 모였는데, 그 모인 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은 뭐 깡통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휴지도 있겠고, 서로 모르는 관계죠. 의존하지 않겠죠. 이런 측면에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8페이지에 66번도 좀 알아두시고, 앨리슨의 정책 모델입니다.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70번 중요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 속에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뭡니까?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강조했던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정책 집행 유형이 5가지인데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70번.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 2번이 되는데 2번에 보면은 협상형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지시적 위임가형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나카무라와 이제 스몰우드가 이제 강조했던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양반은요, 관리적 기업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시적 위임가형, 그 다음에 협상자형, 뭐 재량적 실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 사람인데 그 의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가령 고전적 기술자형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책 결정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목표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도 모든 걸 다 결정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추진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냥, 이들을, 추종만 하면 되겠죠. 이것을 고전적 기술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스터라고 그러죠. 마스터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겠죠. 수제자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마스터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고전적 기술자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문제 71번 보겠습니다. 역시 나카무라 얘기가 나오죠. 나카무라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했는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박스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보세요.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 결정 간의 구체적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수단의 합의를 보겠다.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떤 재량이 중요하겠죠. 재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협을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법은 타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량에서는 특히 행정에서는 타협을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 조직이랄까, 조직과 관련된 어떤 정책,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주로 이제 기출 문제와 제가 만든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콧의 조직 유형과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나카무라 스몰우드가 강조했던 어떤 정책 집행에 있어서 5가지 유형,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